자, 한 주간 있었던 경제 뉴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한 명씩 이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남았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2명 중에 1명으로 좁혀졌죠. 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요 정도가 마지막 변수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하나씩 후보가 정해지니까 이제 조만간 막 정책들도 막 이제 나오고 공약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재명 후보로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최근에 또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서울의 노후 도심을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을 조금 풀어줄 것이고, 뭐 재건축 같은 것들도 좀 약간 권장을 하는 느낌으로, 특히 이제 용적률도 좀 완화를 하고, 이 분담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공사비도 너무 높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뭐 그린벨트를 좀 일부 풀고 거기에 이제 공공 분양이나 뭐 공공 임대 이런 것들도 좀 넣겠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게 대선 공약으로 갈 것 같고,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같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뭐 공공 소형 물량을 확대한다 하면서 이제 윤 정부와 차별화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계속 한다는 거고, 이제 가장 특징은 이제 4기 신도시를 좀 개발을 하려고 한다. 아직 뭐 3기 신도시도 뭐 아직 되진 않았지만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뭐 길게 보고도 미리미리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급이 한번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당장 뭐 2년 3년 안에 공급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미리미리 뭐 계획하고 하는 거는 뭐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당장 지금 3기 신도시도 또 빨리 해야 되고 할 게 지금 많죠. 그래서 하려면 어디를 해야 될까? 뭐 그린벨트 풀고 뭐 택지지구 조성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하는데, 특징이 다 공공이에요. 공공 임대, 뭐 공공 뭐 주택, 뭐 공공 분양 뭐 이런 것들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 주도의 민간보다는 좀 공공에서 뭐 임대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형 위주로, 그리고 수도권 쪽에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고, GTX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GTX도 뭐 ABC 문제없이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뭐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지금 이제 일산부터 해서 분당, 뭐 3본까지 해서 다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것들 문제없이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다시 나왔고, DEF 그 지난 그 대선 공약에서 나왔던 GTX DEF도 이제 다시 한번 좀 검토해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향후 5년간 뭔가 부동산은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인프라도 좀 깔고 하는 식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은 뭐 다르냐? 여기도 뭐 비슷합니다. 이제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오늘부로 이제 경선에서 아쉽게 뭐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한동훈, 김문수 요 두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겠죠. 그럼 이분들의 그 정책을 좀 봐야 될 텐데, 이분들의 정책도 뭐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하고요. 뭐 지방을 좀 더 개발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뭐 공공보다는 조금 더 민간에 맡기겠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큰 틀에서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주당도 정비 사업을 활성화를 선회하겠다 하니까 사실상 이제 여야 부동산 정책이 똑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설사들도 한번 좀 지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건설사 쪽이 진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정말 막 힘들고 실적도 안 좋고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또 대형 건설사들은 또 유보금도 많고 막 탄탄하게 또 다져놓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수혜주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 이런 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청약도 막 과열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이제 로또 청약 같은 것들, 뭐 공공 분양 뭐 이런 것들에서는 실제 시세보다 많이 싸게 팔다 보니 이제 정말 뭐 진짜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싶을 정도로 기상천외한 것들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청약을 당첨받는데 부정 청약으로 걸리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게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엄청 싸게 이제 막 무순위로 나오고 막 하는 거죠. 뭐 양가 모친을 위장전입 시켜서 막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혼인 신고하고 특공 당첨되니까 바로 결혼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혼인을 그냥 없던 일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은, 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차라리 뭐 다른 걸 하지, 창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결혼했다가 당첨되니까 남남이 되시고, 그것도 이제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한데요. 어쨌든 밝혀낸다. 뉴 노멀된 월세 해가지고 지금 임대 계약 10건 중에 거의 65%, 6.5건 서울이 월세를 지금 많이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세를 올려받아 봐야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올려받느니 그냥 차라리 그 증액분만큼 월세를 받자 해서 뭐 10억에 80, 뭐 5억에 30, 뭐 이런 그 반전세도 아닌 것이 뭐 이렇게 작은 돈 왜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사실 임대인한테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뭐 13억 받을 걸 10억을 받아 놓으면요, 다음번에 세입자 맞추기도 편해요. 왜냐면 역전세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덜 받았기 때문에 역전세 날 것도 없고 꽉 채워서 전세 안 맞춰 놓으면은 조금이지만 잔잔하게 이렇게 월세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뭐 보유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이대로 유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를 안 주려고 합니다. 반대로 생 전세는 세입자들이 원해요. 그걸로 또 이제 월세보다 전세 대출 받는 게 싸니까. 근데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합니다. 반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생 전세가 부족해요. 그래서 생전세가 지금 전세가가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전세가 올라가니까, 올전세 그게 올라가니까 또 월세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임장비를 추진한다 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집을 구경하는 거를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집을 안 사는데, 그러니까 동네를 돌아다니고 뭐 아파트 구경하는 거, 뭐 단지 구경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집을 안 살 건데도 불구하고 임장 크루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중개사한테 집 살 것처럼 손님으로 위장해서 막 집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 내부를 보여주는 집주인들도 힘들지만, 왜냐면 주말에 또 막 대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개사분들도 힘들죠. 그리고 누가 봐도 안 살 건데 막 집 살 것처럼 막 허세를 부리면서 막 오는 그 젊은 막 커플들 있어. 어차피 안 살 거잖아가 보여도 뭐 산다고 하니까 안 보여줄 수 없는 뭐 이런 거라서 이제 중개사분들이 되게 골치가 아팠는데, 그래서 중개사협회에서 뭘 지금 해법으로 내놨냐면은, 야 그러면 임장비를 내라. 그러면은 이제 쉽사리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받을 거면은 집주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돈 받을 거면 집주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을 보여주는 건 집주인인데 왜 중개사가 돈을 받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개사 분들도 집을 안 살 분들인데 그냥 집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전세나 월세 구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타입의 매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집 안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매매로 내놓은 집주인네 집에 전세를 구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집을 살 것처럼 그 집을 보고 오라고, 타입만 보고 오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매도자,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이 집 살 사람인가 보다 해서 막 집도 청소해놓고 집도 막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안 살 사람들이야. 근데 중개사분은 어차피 집은 또 보여줘야 되니까 다른 집만 보여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걸 한다면은 주인이 돈을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안 받든지. 사실 이렇게 말고도 다른 방법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계좌의 잔금을 뭐 확인한다든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 집을 보여준다든지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뭐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거는 너무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식의 방식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상계주공 5단지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다. 분담금이 높아가지고 건설사들이 막 철수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사업성이 높지 않으면은 이제 시공사들도 잘 안 들어가고, 강남도 이제는 뭐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공사해가지고 큰 돈 남긴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또 짓다가 또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뭐 강남 같은 곳들도 확정으로 무조건 공사비 더 정하고 모든 손해는 다 네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막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건설사들도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 좀 발 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높지 않은 곳들은 이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태다. 자,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 뭐 서초구, 뭐 이런 뭐 송파, 뭐 용산 이런 데 있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곳들은 뭐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이런 데들은 그래도 재건축,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요. 왜냐면 이제 공사비 대비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아까 말한 뭐 공사비가 상당히 좀 부담되는 수준의 지역들은 진행이 좀 지지부진한 거죠. 계속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상급지만 계속 올라가는. 원룸 사는 것도 서럽다. 근데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서러운 거죠. 지금 평균 서울 월세가 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강남은 90만 원 정도 하는데, 강남도 요즘에는 조금 괜찮은 수준의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뭐 12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야 그렇게 비싸게 원룸을 누가 살아? 하는데 다 살아요. 생각보다 소득이 높은데 또 이렇게 직주 근접을 또 따지는 분들, 또 미혼인 분들도 요즘 많다 보니까 소득 높으면 또 그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비아파트, 주택, 빌라, 오피스텔 이쪽 시장이 완전 박살났잖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 때문에 뭐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신축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권 바뀌면 다시 불장 온다 해서 빚내서 집 산다. 서두르는 2030 무주택자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기사들은 뭐 사실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보면요. 뭐 원래도 2030도 많이 사고 4050도 사고 뭐 6070도 집은 사요. 계속 사는데 약간 그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뭐 조금 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집값이 확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이게 너무 단기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그 사이클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올랐던 거를 체감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많고 지금 가물가물한 게 아니라 막 선명해요. 아, 몇 년 전에 막 엄청 올랐잖아. 막 이런 것들을 학습하다 보니까 이게 또 초조해진 것도 있고 실제로 지금 시장을 좀 돌아다녀 보면은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직장인들이 살 수 있는 직장인 맞벌이로 대출 조금 받아서 살 수 있는 금액대들 그런 금액대들은 지금 조금 매물도 좀 들어가고 실거래들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가 좀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얘기도 잠깐 하면은 지금 취임 후 100일인데 미국 증시 8% 하락했고 뭐 최악의 성적표 받았다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난리잖아요. 지금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거 없이 금융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라서 이제는 약간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 쪽은 약간 또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주에서 좀 비축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알트코인들도 막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막 치솟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바람이 부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막 가상자산 공약들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약간 또 분위기가 살아나는 느낌도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코인은 21세기 금 이러면서 육성법도 발표하려고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게 대선 전이다 보니까 지금 한 표가 아쉬워서 모든 막 공약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부진하다고 나왔는데도 뭐 테슬라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 결국에 이제 머스크가 이제 도지 다 끝냈다. 5월부터 이제 현업에 복귀한다 했더니 실적 안 좋지. 주가 여전히 막 그 고평가고 뭐 PER도 뭐 아직 높지만 역시 머스크야 하면서 다들 지금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학개미 분들도 막 지금 테슬라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더 내린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지금 잘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 금융채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내려간 게 체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담대를 빌려보려고 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못 내리고 있어요. 기준금리의 가상금리가 계속 높아집니다. 우대금리는 낮아지고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만큼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대선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조금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다음 정부는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 살리기가 지금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1분기도 역성장, 뭐 지난 분기도 막 역성장 했다고 하니 지금 다음 정부 잡는 분은 무조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되죠. 그러면 유동성 풀어야 되고 예를 들어 막 추경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돈 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50년 고정금리 주담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 금리 폭등기 때 우리나라는 다 변동금리만 쓰고 있다 보니까 미국과 달리 다 변동금리잖아요. 미국은 대부분 고정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막 무너지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도 고정금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금리로 또 가고 근데 막 유동성은 막 풀고 금리는 또 낮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은행채 금리 떨어져도 주담대는 계속 4%인 이유가 아까 말한 정부의 눈치 보기를 금융당국도 안 할 수도 없고 거기다 지금 정권이 막 바뀌니 많이 하는 지금 대선 직전인데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대로 가는 거죠. 자, 코픽스는 변동금리거든요. 그 은행채 아까 그거는 이제 고정금리고 5년 고정금리고 코픽스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도 내려가야 되고 고정금리로 해도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이거는 아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로 추정합니다. 한동안 이자가 그대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은행들도 어쨌든 영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정권이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또 경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려면 이래나 저래나 시장의 돈은 좀 돌아야 될 것이고 시장의 돈을 돌리려면은 어쨌든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죠.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대부분 또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결국엔 또 주담대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부 풀어주고 유동성이 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어떤 투자에 선택하실 때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